시골 전용기 지도기.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들어봤죠, 그죠? 네, 아마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고 또 여러 번 들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도 거의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6.25 전쟁이 이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군대는 모두 이제 독립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철수를 하고 난 이후에 38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인 충돌이, 다시 말해서 6.25 전쟁 같은 전면적인 충돌이 아닌 부분적인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 전쟁이 전면전이 아니라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전투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북한과 남한의 모두 상대 정권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일성의 경우에는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남조선을 공산화해야 된다. 미국의 소나기로부터 남조선의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반대로 이승만의 경우에는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어요. 북진 통일이 뭔가요? 북한으로 진격을 해서 통일을 하자.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또 이 이승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대결 구도로 점차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 휴전선 아니지 38도선 부근에서 전쟁 이전부터 부분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인물은 김일성과 이승만 중에서 김일성 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김일성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소련에게 군사적인 지원과 전쟁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하지만 소련 쪽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 2차 세계대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전쟁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경우에는 이러한 김일성의 요청을 여러 차례 무시하기도 합니다만은 끈질긴 김일성의 요청 끝에 군사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으로부터 탱크, 전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이런 어떤 최신식 무기들을 지원을 받아내게 되고요. 중국으로부터도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지원을 받느냐? 국공내전을 해서 참여했던 한국인 부대들이 북한으로 귀국을 하는 이런 어떤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요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배울 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중국의 예난 지역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던 한국인 공산주의자, 한국인 이 좌익 계열의 독립군들도 존재하였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이 나나요?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항일 투쟁을 돕는 게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을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함께 항일 투쟁을 해 나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게 벌어졌어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중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중국 국민당이랑 맞서 싸우는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때 북한으로 돌아왔던 한국인 부대의 경우에는 중일전쟁 그리고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무기, 중국으로부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투의 베테랑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갖추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남한은 어땠느냐? 미국은 이승만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북한과의 전쟁, 소련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였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거는 좀 부담스러웠거든. 그런데 이승만이 입만 열면 뭐라 그랬다고? 북진통일 주장하니까 이승만한테 무기를 줬다가 얘가 진짜로 전쟁을 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반대로 이승만에게 별로 이렇게 무기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 김일성의 경우에는 스탈린으로부터 전쟁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단기간에 이겨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전쟁의 승인을 받아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군만의 힘으로 전쟁을 끝낼 수 없을 때에는 이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전쟁의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 전쟁하면 좋을까를 노리는 그런 상황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미국으로부터 이때야말로 전쟁을 하기 절호의 기회다 라고 김일성이 판단할 만한 좋은 정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미국의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소련과의 대결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굳이 소련을 자극해서 전쟁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우리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커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게 바로 에치슨 선언이었고, 여기서 말한 여기까지는 어디였느냐? 알류산 열도를 지나서 일본과 필리핀까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와 대만은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 영역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어진 선을 가지고 에치슨 선언에 의해서 그어진 선이라고 해서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련과의 대결은 부담스러워했어요. 굳이 소련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대만과 한국은 이미 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소련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 그들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닌가? 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전쟁의 준비를 마쳐놨던 김일성은 이때야말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남침을 시작을 하니 그게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휴일이었어요.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기습을 하기에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 실행하게 됩니다. 자, 가끔가다 기사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른다라고 이런 어떤 우려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만 북침, 남침 요 용어가 조금 헷갈리지, 그지? 북한이 침략해왔으니까 북침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북침, 남침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쓰이는 거죠.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해왔다 라고 해서 남침인 거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침략이라고 해서 이거를 북침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은 북침으로 시작되었다,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에게 강력한 무기를 지원받은 상태였고요, 그죠? 그리고 남한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별다른 무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압도적인 전력, 전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북한군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순식간에 낙동강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북한군이 장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먼저 시작한 북한에게도 이 전쟁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북진 통일을 주장했으면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이승만의 무능도 이 전쟁의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북한의 어떤 침략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의 잘못된 판단 역시 사실 전쟁을 일으켰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틀 만에 대전으로 피신을 하고요. 그리고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폭파시키면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남한 한반도 전체가 공산을 내기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터지게 되자 유엔에서는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북한은 평화를 깨뜨린 침략국이라고 규정을 짓게 되고요. 여기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한반도 파병을 결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은아 잘 안 보이니? 아니요. 많이 힘드니? 너무 좋죠.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 그지? 꿀잼이지 그지? 너무 동안 많이 심심했어. 이렇게 지적할 학생이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봐. 내가 너를 얼마나 막 이렇게 찾고 그리워했는지. 선생님 너 빨리 갈궈야 된다고. 아이 그럴까지 얘기 안 했지. 보고 싶다 그랬지. 갈굴 사람이 없다고. 여기 앉혀놓고 너 같은 애 갈고 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미국 등 16개의 나라로 구성된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국기가 클수록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었고요. 의외로 조금 놀라운 거는요.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튀르키예였어요. 터키였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터키 교과서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유목민족이 동쪽으로 가서 정착한 나라가 한국이고 서쪽으로 가서 자리 잡은 나라가 튀르키예다라고 이렇게 써있다고 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터키 여행 갔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되게들 좋아하더라고. 약간 그거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막 한국 드라마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막 누구누구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터키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6.25 전쟁에 파병하였다라고 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고 3, 4위전이 터키랑 우리나라의 3, 4위 결정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키 쪽에서는 와 형제 나라와의 만남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죠? 어떻게든 저놈들 이겨야 되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면서 이제 축구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었고요. 총사령관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되고요. 이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던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다시 북한군을 밀어내게 되면서 순식간에 서울을 회복하고 38도선을 정파해서 평양을 점령하고 나아가서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 정권의 소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몰아붙이는데 성공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북한군은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유엔군이 힘이 셌던 것도 있고 메가더 장군의 작전이 훌륭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북한군의 힘은 이때쯤 오게 되면 다 떨어졌어.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여기까지 점령을 하고 각 점령한 지역들의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북한군의 전투력은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군의 반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변변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북한 지역까지 밀려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편 이 유엔군이 계속해서 북한군을 이제 몰아내면서 북쪽으로 진격을 할 때 유엔군에게 경고를 보내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은 중국이었던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니네가 진짜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온 군대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만 와야 된다? 38도선까지만 와야지. 왜 자꾸 북한 쪽으로 올라오냐? 이거 우리에 대한 위협 아니냐? 평양 이 너머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거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메가더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자, 하지만 메가더의 경우는 약간 뭐랄까 전쟁광? 절대적인 완벽한 승리를 약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걸 추구하는 약간 좀 집착이 강한 약간 이런 성격의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러한 어떤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출을 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러한 어떤 메가도의 북쪽으로의 진격은 중국을 자극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던 북한의 도움 요청을 받게 되면서 6.25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을 해오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메가더 장군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낸 고마운 사람, 영웅, 민족의 영웅 약간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죠? 자, 하지만 약간 이 사람의 개인적인 면모를 보면은 물론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약간 좀 뭐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버릴 수 있는 약간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고요. 또 대단히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이미지 메이킹,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자, 메가더 장군 하면 어떤 모습 떠오르나요? 우리 머릿속에 본 적 있잖아. 메가더 장군 사진.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그렇지. 모자 멋있게 쓰고 또 검은색 선글라스 검은 선글라스 이따만한 거 끼고 또 뭐 이상한 그렇지. 멋있게 생긴 담배 파이프에다 물고 있는 이런 모습. 그죠? 많이들 봤죠. 그죠? 사실 메가더 장군의 경우에는 항상 자기 옆에 전용 사진사를 같이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멋있는 선글라스와 파이프, 빳빳하게 다려입은 군복 이런 거 입고 자기의 멋있는 장면을 사진사에게 찍으라고 한 거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뿌리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약간 이런 어떤 뭐랄까 자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북한의 도움 요청에 의해서 중국군이 개입을 해오게 됩니다. 자, 마오쩌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순망치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냉전 시대 속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중국은 미국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어떤 대결 구도,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끝내야 된다? 중국 땅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은 한미 원조 보호가 위국, 다시 말해서 미국에 저항해서 원조 조선을 돕고 보호가 위국,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북한군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던 국군과 유엔군,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크게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참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 한때 서울까지 내주면서 다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이남까지 물러났던 이 사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951년의 1.4 후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월 4일부터 후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유엔군,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후퇴를 했을까? 중국군이 그렇게 강력했을까? 또 사실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일설에 의하면은 사람들을 한 300만 명을 보냈다. 그래서 인해 전술로 몰아붙였다. 뭐 이런 해설이 있기도 한데요. 좀 더 정확한 분석을 보면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경우에는 돈도 많고 무기도 많다 보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을 했느냐? 탱크나 차량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전투를 벌였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느 곳들을 지나가게 되느냐? 편편한 평지나 도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탱크나 차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대로 이 미군들이 유엔군들이 이동하기 힘들어하는 지역들은 어떤 곳들이었느냐? 산, 절벽, 계곡 이런 것들은 탱크나 차로 지나가기가 힘든 곳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군들의 경우에는 산이나 계곡, 절벽 이런 것들을 발로 도보로 이동을 해가지고 유엔군을 포위를 하고 그 속에서 포위 선멸전 같은 것들을 벌이면서 기습적인 공격으로 이 유엔군을 크게 낭패에 빠뜨렸다라고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전쟁 보면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 갑자기 어디서 이제 중국군이나 북한군이 뿅 하고 나타나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기습을 해서 크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쟁을 끝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중국에다가 핵폭탄 한 10개 정도를 떨어뜨리면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정신이야, 지금 핵폭탄을 중국이 10발이나 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더 장군을 최고 사령관 자리에서 해임하게 되고요. 이후에 리지웨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후퇴하던 유엔군과 국군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이 중국군의 전술을 파악을 해서 다시 공격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때 다시 밀렸던 이 남한국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38도선 이북 정도까지 북한군을 밀어내게 되면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벽하게 압도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 서로 밀리고 밀리는 것을 밀고 밀리는 것을 반복을 하는 교착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서 서울도 회복하고 38도선 부근에서 하루간 밀리면 하루는 밀고 또 다시 뺏기고 빼앗기는 그런 어떤 전선의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 사진 2개 넣어놨어요. 이거 뭐냐면은요, 흥남 철수 작전의 사진입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북한 지역까지 진출했었던 미군과 국군이 육지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순식간에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흥남 부두나 원산 부두를 통해서 배를 타고 남한으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피하고자 했던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남한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함대와 그리고 많은 상선 배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몰려 있었던 군인 10만 명 그리고 피난민 9만 명들을 이 남한 지역으로 피신시켰던 유명한 작전, 그게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6.25 전쟁 기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철수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죠? 네, 거기에 첫 장면이 바로 이 흥남 철수 장면이죠, 그죠?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배에 태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배에 막 간신히 매달리고 있어, 그지? 그래가지고 아빠는 난 나중에 갈 테니까 너네 먼저 가 하면 자식들이랑 먼저 보냈고, 그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제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오라고 해서 소를 잡아줬는데 소매를 잡았는데 소매가 북 찢어져가지고 여동생은 배로 아래로 떨어지고 자기 혼자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시작되는 영화가 국제시장이었던 거잖아, 그지? 이 흥남 철수 작전의 첫 장면을 흥남 철수 작전의 상황을 영화의 첫 장면으로 넣은 것이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960년대 이런 노래 되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굿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노래 제목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오래된 노래인데 이런 노래예요. 눈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넋을 놓고 불러봤다 불러를 봤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흥남 부두에서 이제 우리 배를 타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 딸 금순이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순아 너 자리나 굳세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버지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노래가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였고요.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많은 피난민들 그리고 6.25 전쟁으로부터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노래라서 크게 유행을 했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흥남에서 이제 동해 쪽으로 철수를 하게 되면서 많은 피라민들을 동해안, 부산 같은 이런 곳들에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해안과 부산에는 피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런 동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부산에는 한꺼번에 많은 피라민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이렇게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국제시장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대단히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먹어야 되는 맛있는 것들 중에서 밀면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왔던 피라민들이 부산 지역에 정착하면서 만든 음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 출신의 음식인 거죠. 밀면. 자, 한편 강원도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난민들이 주로 형성했던 마을이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하루빨리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왕이면 북한과 가까운 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형성한 마을이 바로 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북한 사투리를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속초에 가면은 부산이랑 마찬가지로 북한 출신의 피라민들이 만들었던 북한에서 비롯된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속초의 함흥냉면이라든지 아니면 아바이 순대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서 한 번씩들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되게 신선했거든. 근데 요즘 가서 좀 먹어보니까 좀 뭐랄까 관광 상품화되면서 좀 맛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실망스러워 마시긴 했어요, 선생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8도선 부근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고 시간만 오래 끌면서 사람들만 숱하게 죽어나가다 보니 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소련 쪽에서 먼저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미국 쪽에서도 받아들여주게 되면서 전쟁을 멈추기 위한 회담,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회담 의외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무려 2년 동안의 협상이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정전회담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자, 양쪽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누구 땅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양쪽에서의 대립하는 첫 번째 쟁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군사 분계선이라고 한다면 휴전 상태에서 대치하는 멈춰있는 군사적 경계선, 우리는 이걸 흔히 휴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를 선을 그어서 이 땅 내 땅으로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잠깐만요. 지도를 살짝 보면은 38도선 부근이 대략 한 여기쯤이거든. 자, 다시 말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한 쪽에서 38도선보다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엔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 북한과 남한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딱 그 지역으로 선을 긋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반대로 북한의 경우에는 아니다. 원래 38도선이 기준이 아니었느냐. 소련 입장은 38도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서 정전협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이들 사이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 송환의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동안 발생했던 이 포로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자, 어떤 주장이 대립을 했느냐? 유엔 쪽에서는 자유송환을 주장합니다. 포로들이 각자 북한으로 가고 싶으면 북한으로 보내고 남한으로 가고 싶으면 남한으로 보내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자, 반대로 소련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자동송환을 주장해요. 그냥 원래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남한 사람이면 남한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왜 서로 이렇게 입장이 엇갈렸냐면요. 요런 거예요. 사실 포로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 만약에 포로들이 남한으로 더 많이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동송환, 원래 그냥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자 라는 이런 어떤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쟁점 때문에 이 유엔과 소련 측의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전쟁은 2년 동안이나 더 길게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휴전회담이 전개되는 동안 38도선 부근에서는 대단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정전회담이 끝나고 양쪽 협상이 이루어지는 순간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그대로 북한 땅, 남한 땅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몰라.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협상 끝나기 전에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38도선 부근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북한군과 국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산봉우리 하나의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정도로 대단히 치열한 어떤 전투의 양상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한편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이 전쟁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은진아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와서 써도 돼. 책상 가지고 와서. 괜찮아? 혹시 내가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가지고 뒤로 간 거 아니지? 자, 이승만은 왜 전쟁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느냐? 전쟁을 그만두게 된다면 유엔군과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리인데, 유엔군과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을 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만약에 또다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막아낼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이승만은 끝까지 뭐라고 주장했느냐? 북진 통일밖에 없다. 북진 통일밖에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어떤 이승만의 이 목소리와는 달리 유엔과 소련 사이에서 휴전협상이 계속 전개가 되니까 이승만이 열받아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반공포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포로 2만 명을 유엔이나 소련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엔과 소련 사이에서 뭐 때문에 지금 정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두 가지. 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군사 분계선 문제였는데 그 가운데 포로 송환 문제는 이승만이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렇지? 이거 자칫하다가는 협상판 자체가 아예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막 나가니까 미국 쪽에서는 안 되겠다. 하루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소련 쪽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결국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양측은요, 중립국 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그리고 비무장지대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요, 소련과 미국 그리고 양측이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그만두기 위한 협정, 점점 협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잘 지키는지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소련 그리고 남한과 북한 모두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중립국 감독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쟁 그만하자라고 한 약속을 북한과 소련, 남한과 미국이 잘 지키는지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이 감시하는 기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군사정전위원회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요, 길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나 소련이나 남한이나 미국 가운데 이 정전협정을 일부가 어겼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가 군사정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우리는 DMZ라고 하죠.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군사활동을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모두 뒤로 2km씩 물러나면서 남북으로 4km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아예 사람도 못 들어가고 군사활동도 금지된 평화지대, 비무장지대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중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전쟁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정전협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쟁점들은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되었느냐? 각각 지금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현재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정하기로 하였고요. 포로는요. 어느 한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3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너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보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자유송환의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승만 정부는 계속 끝까지 정전협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승만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미국과 남한 사이의 군사 동맹 그리고 전쟁 이후의 전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원조 같은 것들을 미국이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비로소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전 협상의 내용을 지킬 것을 준수할 것을 밝히는 여러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갑시다. 네. 자, 전쟁의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어느 한 곳은 또 빠지지 않고 전역에서 전개되었던 대규모 국제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북한의 내전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개입된 나라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에 벌어진 대결이었으므로 전쟁이었으므로 미국과 소련을 대신해서 남한과 북한이 쌓은 대리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또 전쟁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원래 전쟁이 터지면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는 거 알고 있나요? 군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단을 했지만 이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군인들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군이나 미국군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사건 우리 교과서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 부속병원 사건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당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는 전투에서 다친 많은 군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 그리고 서울을 북한군이 점령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사람들 군인과 민간인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싹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서울대 부속병원 사건입니다. 대전 형무소 사건 원은 뭐냐? 북한군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우리 안의 적부터 없애야 돼 라고 하면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좌익 인사들을 싹 다 죽여버린 사건이고요. 대전 형무소 사건 2는 뭐냐? 그래서 나중에 대전을 북한군이 점령하게 되었을 때 여기 안에 수감되어 있었던 우익 쪽 인사들을 싹 다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대전 형무소 사건 2인 거예요. 노글리 사건, 미군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학살 사건 좀 더 있는데 그런 것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수많은 이산가족들 그리고 전쟁통의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도 6.25 전쟁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농촌이 황폐화되면서 식량 생산 급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요. 공장 등 산업시설들도 파괴가 되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도로 이런 것들도 죄다 많이 망가지게 되면서 사회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인해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 6.25 전쟁의 결과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오래 끌었다. 자, 분단에 고착합니다. 사실
남북한이 분단되고 난 이후에 진짜로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일시적인 현상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민족이 어떻게 두 개의 나라를 이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 사이의 적대감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더 이상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족 동질감의 약화, 남북 간의 적대감의 심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북한 정권대로, 남한 정권은 남한 정권대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없애고 통일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무력 통일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각각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이런 어떤 경쟁 같은 것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남북한 모두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정치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라이벌들을 반공이라고 하면서 너 공산주의자지 빨갱이지 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런 사람들을 탄압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 나가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일성의 경우에는 너 때문에 6.25 전쟁에서 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라이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에서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로 그 자리를 매김하는 독재 체제를 만드는 데에도 이 남북한 모두 이 6.25 전쟁의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자들 또는 남한으로 내려온 월남자들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의 경우에는 각각 북한 사회, 남한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이 빨갱이 가족들, 이 배신자 가족들이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 올라간 사람의 이 남한 가족들은 남한 사회 내에서 또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의 북한 가족들의 경우에는 북한 사회 내에서 감시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0년대까지도 이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데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차별을 겪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들 이해하셨죠? 자, 전쟁의 결과 외세의 연맹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남한의 경우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주한미군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반도 내에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각각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고요. 생활상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쟁 피해가 먼저 복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게 도시 쪽이니까 도시 지역은 먼저 전쟁 피해가 복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에는 전쟁 피해 복구가 더뎠고요. 그러면서 농촌에서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 지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들게 되면서 살 집이 부족한 주택난, 교통이 어려워지는 교통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살 집이 없었던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시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대충 판자로 집을 만들어지는 판자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 생활하는 판자촌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전쟁 기간 동안 많은 남성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전쟁에 동원되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한 일은 여성들이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들이 커지고 부각되는 이러한 변화도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까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전쟁 이후에 남북한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한국사 배움책 61쪽